세상에서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은 적이 드는 게 아니다. 믿었던 사람이 든다. 그것도 웃으면서. 나는 그걸 51살에 알았다. 30년을 함께한 친구한테 그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나는 한동안 내가 찔렸다는 것조차 몰랐다. 피가 나는 걸 보고 나서야 아, 이게 배신이구나 알아챘다. 그리고 그 배신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박종수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다. 전학생이었다. 키가 작고 눈이 큰 녀석이 교실 뒷자리에 앉았다. 어색하게 있는 걸 보다가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종수는 말이 많은 놈이었다. 나는 조용한 편이었다. 정반대였는데 그래서 잘 맞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종수가 채워줬고 종수가 너무 나가면 내가 잡아줬다. 그 균형이 30년을 갔다.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종수는 재수해서 나보다 늦게 대학을 갔지만 그 사이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왔다. 제대 후에 종수가 자취방을 얻었을 때 나는 주말마다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다. 내 결혼식 사회를 종수가 받고 종수 결혼식 때 내가 축가를 불렀다. 잘 못 부르는 노래를 억지로 불렀는데 종수가 그걸 평생 놀렸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을 장만하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모든 시간을 종수와 함께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종수는 영업을 잘했다. 입이 살아있는 놈이니까 40대 중반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다. 직원도 2명이었다. 그런데 종수 특유의 추진력으로 키워나갔다. 몇 년 지나니까 제법 됐다. 그때 종수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야, 너 지금 회사 다니는 거 아깝잖아.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관리 쪽 맡으면 딱이야. 나는 밖에서 뛰고 너는 안에서 잡고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나는 망설였다. 직장이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급은 나왔다. 아이 둘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집 대출도 남아 있었다. 종수야, 나는 리스크가 좀 무서워서. 야, 나 믿어? 안 믿어? 30년 친구한테 못 믿는다고 할 거야? 그 말이 먹혔다. 30년 친구. 나는 그 말에 결정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었다. 나는 이사직함을 받고 종수 회사에 들어갔다. 처음 1년은 좋았다. 종수가 밖에서 계약을 따오면 내가 정리했다. 직원 관리, 세금, 서류, 자금 흐름. 내가 꼼꼼한 편이라 종수가 놓치는 것들을 잡았다. 회사가 점점 안정됐다. 매출도 늘었다. 종수는 나한테 고마워했다. 적어도 말로는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 벌써 망했다. 그 말이 좋았다. 나는 인정받는 게 좋은 사람이었다. 오래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종수의 그 말이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2번째 해에 종수가 제안했다. 야, 너도 공동대표 해. 그게 맞아. 이 회사 반은 내 거야. 나는 또 고마웠다. 그러면서 내 퇴직금을 털었다. 집 대출 한도를 더 늘렸다. 그 돈을 회사에 투자했다. 종수도 같은 비율로 투자했다. 적어도 그렇게 들었다. 법인 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공동대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문제가 시작된 건 3년째였다. 숫자가 이상했다. 내가 관리를 맡았는데 내가 보는 숫자와 실제 통장 잔액이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다. 다시 확인했다. 또 안 맞았다. 종수한테 물었다. 야, 이 항목 뭐야? 내가 모르는 지출인데. 아, 그거 내가 거래처 접대비로 썼어. 영수증 정리 안 됐어. 곧 줄게. 얼마나 됐어? 한 500? 아니다. 좀 더 될 수도 있어. 크게 신경 쓰지 마. 크게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접대비라는 명목의 지출이 계속됐다. 종수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사실이었다. 영업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다. 종수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중에 진짜 거래처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나는 그날 저녁 종수한테 전화를 안 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했다. 그 여자는 종수가 2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었다. 같은 업종 다른 회사 직원이었다. 거래처를 핑계로 만나기 시작했다.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나간 돈 중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갔다. 나는 그걸 알고 며칠을 그냥 있었다. 화가 났는데 어디다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종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종수와 종수 와이프 문제였다.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돈이 회사 돈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공동대표인 내가 책임져야 하는 회사 돈이, 그 돈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했다. 2년 취업 대비 항목을 다 뽑았다. 숨이 막혔다. 6천만 원이 넘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다가 발견했다. 회사 명의로 빌린 대출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대출이. 내가 공동대표였는데 내가 사인을 한 적이 없는 대출이. 종수가 내 인감증명과 서류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그 금액이 1억 8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안 됐다. 그냥 멍했다. 30년을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 전학생, 눈이 큰 녀석. 그 녀석이 내 인감을 썼다. 나는 일주일을 혼자 견뎠다.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다. 종수에게 직접 들어야 했다. 만나자고 연락했다. 종수가 평소처럼 받았다. 야, 왜? 밥 먹자고? 응, 얘기 좀 할 게 있어. 우리가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만났다. 종수는 평소처럼 들어왔다. 웃으면서.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꺼냈다. 야, 회사 대출건 얘기해보자. 종수의 얼굴이 딱 굳었다. 그 한순간에 나는 알았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무슨 대출? 내 인감 쓴 거. 종수야, 말해봐. 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잊은 거야? 종수가 술잔을 내려놨다. 야, 일단 들어봐. 그게 회사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내 인감을 무단으로 쓴 거잖아. 무단은 무슨, 우리 공동대표잖아. 회사 일이잖아. 종수야. 왜? 그 돈 어디 갔어? 종수가 말이 없었다. 접대비로 나간 거. 나 알아. 종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알아서 말하게 뒀다. 종수가 한참 만에 말했다. 야, 나 좀 힘들었어. 집에서도 힘들고 그냥 좀 벗어나고 싶었어. 그게 잘못됐냐? 그 순간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미안하지 않다. 잘못했다는 것도 진짜로는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다. 아내가 처음엔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공동대표니까 나도 책임이 있어. 대출 상환 책임. 얼마나? 1억 8천. 아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내의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따질 수 있었다. 내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으니 종수의 단독 책임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변호사를 만났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회사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건질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종수가 재산 빼돌리면요? 그게 문제죠.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말해줬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 재산이 없어질 수 있었다. 이기고 나서도 받을 게 없을 수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긴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건지. 종수와 두 번째로 만났다. 이번엔 변호사가 만든 서류를 가져갔다. 내 지분 정리와 대출 책임 분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종수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종수야,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됐어. 30년이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동수를 봤다. 30년. 종수는 그 말을 방패로 쓰고 있었다. 30년이라는 말로 내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30년이 있어서 그냥 나한테 말했어야지. 도와줬을 거야.
말했으면 종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고개 숙임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서류에 도장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51살에 빈손이 됐다. 퇴직금은 이미 투자했고 그 투자금의 일부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날아갔다. 집 대출은 그대로였다. 아이 큰애는 대학교 다니고 있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문제였다. 직장을 잃은 지 3년이 됐다. 다시 취직하기엔 나이가 걸렸다. 공동대표를 했다는 게 오히려 이력서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왜 나왔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한동안 집에 있었다. 아내가 일을 시작했다. 아는 지인이 하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그 장면이 제일 힘들었다. 아내가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는 걸 보는 게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것. 밤에 잠이 안 왔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다. 그러면 생각들이 몰려왔다. 종수가 처음 말을 걸어오던 날, 함께 막걸리 마시던 날들, 서로의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시간들이 다 뭔지 모르게 느껴졌다.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종수가 나를 처음부터 이용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건지, 그게 더 알 수 없었다. 적이 처음부터 적이었으면 이해가 됐다. 그런데 친구가 언제부터 적이 됐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게 더 무너지는 것이었다. 어느 새벽, 나는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다. 아파트 베란다였지만 거기 서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내 몰래 사놓은 게 있었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종수를 너무 믿은 건가? 아니면 나를 너무 안 믿은 건가? 사실 그게 핵심이었다. 나는 종수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종수라는 사람 밑에 옆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30년 친구니까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믿는 대신 종수를 믿었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밑바닥에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다. 더 내려가거나 기어오르거나. 나는 기어오르기로 했다. 그 결정이 극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는 게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더 이상 새벽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처음에 한 건 작은 일이었다. 아는 사람이 물류창고 일을 소개해줬다. 파트타임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물을 분류하는 일. 나는 공동대표였다. 이제 화물을 날랐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서 울었다. 울고 나서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생각했다. 괜찮다. 이것도 일이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아내는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놨다. 그게 다였다. 그게 충분했다. 물류창고 일을 하면서 나는 오래간만에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 몸이 힘드니까 오히려 머리가 단순해졌다. 새벽에 화물을 나르면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생각했다. 종수 회사에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봤다. 관리, 정리, 숫자 확인, 직원 관리. 그게 내 강점이었다. 종수가 밖에서 일을 만들면 내가 안을 잡았다. 그 역할을 나는 잘했다. 그렇다면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물류창고에서 1년을 일했다. 그 사이에 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했다. 새벽 일이 끝나고 낮에 공부했다. 쉬는 날에도 공부했다. 52살에 공부가 쉽지 않았다. 외워지지 않았다. 다시 외우고 또 외웠다. 아들이 어느 날 봤다. 아버지, 뭐 해요? 공부. 뭔 공부요? 자격증. 아들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들을 봤다. 대학교 다니는 20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됐다. 네, 공부해. 아니에요. 같이 해요. 그날 밤 아들이 옆에 앉아서 나한테 문제를 냈다. 그 장면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자격증을 땄다. 52살에 사람들이 흔히 늦었다고 한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그런데 늦었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하는 말이다. 무엇에 비해서 늦었는가? 남들이 하는 나이에 비해서?
그 남들의 나이가 내 나이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 나이에 시작하면 됐다. 자격증을 가지고 중소기업 관리직 면접을 봤다. 3군데 떨어졌다. 4번째에 됐다. 작은 제조 회사였다. 직원이 15명이었다. 사장이 젊었다. 30대 중반의 공대 출신 사장이었는데 기술은 있는데 관리를 모른다고 했다. 저는 숫자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젊은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불편함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이 나를 뽑았다. 그 회사에서 1년을 일했다. 처음 석 달은 힘들었다. 젊은 사장은 빠르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신중한 스타일이었다.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몇 번의 충돌 후에 사장이 말했다. 실장님이 제 돈 걸어줘서 우리가 3번 이상 큰 실수를 막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다. 사장은 빠르게 결정하고 내가 검토했다. 그 콤비가 맞았다. 2년이 지났을 때 사장이 지분을 제안했다. 실장님한테 회사 일부를 드리고 싶어요. 함께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번엔 천천히 검토했다. 서류를 꼼꼼하게 봤다. 아내와 상의했다. 변호사도 만났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번엔 달랐다. 종수 이야기가 오히려 나를 더 꼼꼼하게 만들었다. 서류 하나, 숫자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게 됐다. 믿는 것과 확인하는 것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믿지는 않는 것.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이 만든 숫자는 내가 직접 보는 것. 그게 배신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5년이 지났다. 지금 그 회사는 직원이 50명이 됐다. 나는 상무다. 공동대표는 아니다. 그 타이틀에 욕심이 없어졌다. 내가 맡은 부분을 잘하면 됐다. 그게 더 좋았다. 아이들은 다 컸다. 큰 애는 취업했다. 작은 애는 마지막 학년이다. 집 대출은 절반 이상 갚았다. 아내는 카페 일을 그만뒀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박 사장 아직도 연락해요? 박종수 이야기였다. 아니, 원망 안 해요? 나는 생각해봤다. 원망. 초반에는 원망이 컸다. 새벽에 잠 못 자면서 종수 이름을 속으로 수백 번은 불렀다. 욕도 했다. 어떻게 복수할까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원망이 남아있긴 해. 근데 그게 예전만큼 크지 않아. 왜요? 종수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서.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봤다. 종수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누군가 옆에 기대는 사람이었을 거야. 내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거야. 그게 배신이 가르쳐준 거야. 아들이 오래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나쁜 놈이네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나쁜 놈이야. 종수 소식을 한 번 들었다.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부인과도 헤어졌다고 했다.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았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관심이 없었다. 그게 원망과 다른 것이었다. 원망은 여전히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분하고 못 되면 시원한 그 감정. 관심이 없다는 건 끊어진 것이다. 그게 진짜 끝이었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다시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겠냐고. 나는 대답한다. 친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더라고. 근데 이제는 쌓이는 방향을 알아. 오래됐다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오래됐다는 것. 그게 믿음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배신이 가르쳐줬다. 나는 지금 56이다. 51살에 나는 밑바닥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극적인 부자가 된 건 아니다. 유명해진 것도 아니다. 그냥 내 발로 서 있다. 내 이름으로 일한다. 내가 만든 숫자를 내가 책임진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다였다. 배신당한 게 억울하냐고. 억울하다. 지금도 그 억울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에너지로 쓸 것인지 도구로 마실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에너지로 썼다. 종수가 나한테 칼을 꽂은 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겠다. 당신 주변에도 종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미 만났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당신 등에 칼을 꽂으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아프기만 하다. 근데 그 칼을 빼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당신은 그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다. 칼 맞은 자리가 제일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거기 있는 당신, 일어나도 된다.